김건희 여사 특검이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지난주에 한 차례 실패를 했죠. 곧 재집행이 임박을 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이르면 내일이라는 관측도 나오고요. 물리력을 좀 동원을 할 걸로 보세요. 5, 6일은 집행하지 않겠다라고 했으니까 5, 6일은 아니고 7일 가능성 남아있고 또 7일 지나서 다시 청구받아서 영장 집행 가능성 열려 있습니다. 특검에서는 7일은 내일이죠. 그렇습니다. 특검에서는 어떻게든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 불응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고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체포영장 집행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힌 만큼 현재 선임기가 들어온 변호인들과 일정 조율이 되지 않고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조사 일정이 협의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영장 집행 가능성 열려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요. 수의 공방까지 벌어졌었죠. 그러니까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의를 입지 않고 있었는데 그 의도가 뭐였냐는 겁니다. 혹서기에는 아침 기상 시간인 6시 20분부터 취침일 저녁 9시 전까지 반팔 티와 반바지를 착용하는 것이 서울구치소 내부 규정이라고 합니다. 반팔 상하의를 정상적으로 입고 있다가 특검이 집행을 시도하자 그때 수의를 벗었고 특검이 나가자 바로 입었다고 합니다. 네. 자, 저 말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박을 했어요. 아니다. 그러니까 잠시 수의를 입지 않고 있었던 것뿐인데 그게 더워서 그랬다 이런 겁니다. 물론 진위 여부는 더 따져봐야겠지만 그럼 일단 수용소 내부가 얼마나 더운 거예요? 일단 냉난방 시설이 안 돼 있는 거죠. 있으면 이제 선풍기가 있지만 선풍기를 계속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열돼서 불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50분 하고 10분 쉬는 방식으로 하니까. 그리고 이제 실제로 홍거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뭐 당연히 여기가 뭐 감방이니까 그렇게 하지만 왜냐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이 더운 날 일종의 뭐 난로를 옆에 두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나마 겨우는 좀 낫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뭐 독거실을 가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징벌방을 가기 위해서 뭐 사고를 친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처럼 사실은 더운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그 정도로.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회고록을 보면 그러니까 구치소는 여름과 겨울을 지내기가 특히 어렵다. 바깥보다 냉난방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저렇게 회고를 할 정도로 상당히 더운 거예요. 그렇죠. 말하자면 뭐 전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좀 견디기 쉽지 않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한번 윤 전 대통령이 지금 수감되어 있는 그 독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그 구조는 혹시 어떻게 생겼습니까? 네, 저를 굉장히 잘 섭외해 주셨는데 제가 영등포 구치소 그리고 서울 남부교도소를 이제 견학을 가서 실제로 독방을 살펴본 적이 있었거든요. 훈거방이라. 일단 내부 구조를 살펴보면 독방 같은 경우는 뭐 TV가 있고 그다음에 매트리스, 그다음에 뭐 앉은뱅이든 그냥 책상, 그리고 이제 독립적인 화장실. 그러니까 예전 독방은 그냥 콘크리트로 만든 동굴 같은 느낌이었고 화장실도 이렇게 최소한만 가릴 수 있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밖에서 완전히 이제 안 보일 수 있게 돼 있는 구조로 돼 있고 그다음에 바닥에서 그냥 자는 게 아니라 매트리스나 아니면 뭐 이불, 두꺼운 이불을 사용하는 걸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 크기는 대략 독방 정도가 2평에서 3평 정도로 돼 있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약 3평대 정도의 이제 독방에 수감돼 있었는데 그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2평대 이제 독방에 수감돼 있습니다. 이거는 뭐 차별을 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각 교도소가 수감자들로 넘쳐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밀 상태가. 네, 과밀 상태로 돼 있기 때문에 독방 크기가 좀 줄어든 걸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그 과밀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길래 그런 거예요? 보통 예를 들어 서울 남부교도소 같은 경우는 2,500명 정도가 적정 인원이라 그러면 지금 한 3,500명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독방은 이제 또 숫자가 좀 줄어드는 상 많지 않기 때문에 홍거방보다 그렇기 때문에 돼 있고 또 여기 이제 경호상의 이유로 양쪽 독방을 또 비워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수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제 과밀한 곳에서 지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아니 사실 송영길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얼마나 심각하냐면 조직폭력배들처럼 이제 덩치가 큰 사람들도 막 6명, 8명씩 방에 이제 들어가게끔 해서 누울 공간까지 안 와서 칼잠을 자야 될 정도다. 그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옆으로 자야 되는 거죠. 바로 못 누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옆 사람이 싫어지죠. 서로 간에 갈등이 많이 생기고 폭력 사태도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아까 평수를 얘기해 주셨거든요. 한 대략 2, 3평 남짓한 공간이 독방이라는 건데 여기 있으면 사실 정신적으로도 좀 힘들 것 같거든요. 어떤 고립감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심리적으로 사실은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아,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보통은 한 평 안쪽은 예. 저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게 더 좁고 더 넓어지면 사실은 이게 편해지지만 아. 이 둘에서 세 평 정도가 실제로는 뭐 평방미터가 다르게 계산되지만은 네. 그리고 보시는 것 같지만 정사각형이 없습니다. 다 직사각형입니다. 아하. 그런 의미도 있고요. 심리적으로 다 이제 그게 구성이 되는 부분이고요. 네. 2에서 3평 정도가 가장 어떻게 보면 고통을 느낄 정도의 그 구조적인 형태입니다. 아, 예, 딱 그 폐소공 부쩍 마찬가지로 예, 아, 그 마지노선을 딱 맞춘 거예요. 딱 맞춘 거죠. 예.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구치소 독방 얘기를 하나 더 해보면요. 손정혜 변호사. 아니, 그런데 자, 이런 좁은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수용자들 사이에서 이게 거래의 대상이 된다고요? 최근 발생한 사건입니다.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인데요. 그러니까 교도관이 금품을 수수하고 어떤 의뢰인이 독거 수용을 원한다라는 브로커를 통한 청탁을 듣고 이것을 들어준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관련된 규정에 따르면 독거 네. 수용이 원칙이고 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홍거 수용을 시키는데 우리나라 현실은 워낙에 이제 밀집하고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 홍거 수용을 하고 독거 수용이 예외적으로 보안이나 신변 위협이나 여러 가지 개인의 특성을 고려해서 독거 수용을 하는데 사람 중에는 꼭 독거 수용에 있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당한 방법으로 금품, 돈을 줘서 독거 수용 승인을 받았다는 건데 한 번도 아니고 수차례였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최근 변호사들에게 이렇게 나 교도소 가더라도 구치소 가더라도 독거 수용하면 안 되냐. 혼자 지낼 수 있다. 이거 어떻게 좀 알아봐달라. 이런 민원도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이렇게 돈 주고 청탁하는 것은 모두 다 불법입니다. 자, 그러면 구치소 생활을 한번 들여다 볼게요. 그 생활은 어떤지가 궁금한데 수용자들은 일단 어떤 좀 일과를 보내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밥 시간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고요. 기상은 예. 6시 30분이고 취침은 9시입니다. 네, 밥 시간은 이제 6시 30분에서 30분 동안 이제 개인 정비를 한 후에 예. 7시 아침 식사를 하고요. 아. 그다음에는 보통 옛날에는 아침 뭐 점호 이런 써주면 이건 아침 점검이란 말을 쓰고 네. 그다음 9시부터 12시까지가 이제 자유시간, 뭐 TV 시청이나 이런 걸 하는 12시가 점심 식사입니다. 다시 또 그러니까 저녁 식사가 7시, 그러니까 5시. 네. 그러니까 오. 그 중간에는 또 TV 시청 등 자유시간이고 또 그다음에 취침 전까지 또 휴식, TV 시청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밥 시간을 기준으로 이 취침 전까지가 네. 딱딱딱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소식을 어쨌든 뭐 접견이 아니더라도 TV나 신문을 통해서 접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신문 같은 경우는 뭐 세 종류까지 구독할 수가 있고요. 예. 공중파인 TV도 볼 수 있고 그렇지만 네. 이건 사실은 뭐 여러 채널을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녹화 시간 5시간 생방송 3시간 30분으로 구성돼 있는 아까 말씀드린 TV 시청 시간 내에서 볼 수 있는 그렇군요. 그러니까 바깥 소식은 충분히 아주 뭐 만족스러운 아니라도 어느 예. 정도까지는 알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수감 중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지금 이런 일과를 따르고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구치소 일정을 따라야 하지만 좀 특수하게 전담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전담팀은 3교대로 운영된다고 하는데요. 예. 혹시 모를 불미스러운 일이라거나 이 신변보호를 위해서 일반 수용자들과 접촉하지 않도록 이제 교도소 측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운동 시간에 같이 나가서 운동을 해야 되고 네. 목욕할 시간에 같이 가서 이제 목욕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수용자들과의 마찰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공동 일정을 따르지 않고 그 시간을 피해서 동선을 짜서 그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아마 대부분의 시간은 변호인과 접견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필요한 운동과 그 관련해서 이제 그 뭐 목욕탕이나 이런 것들은 개별 시간을 따로 동선을 짜서 네. 그 운영하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 그러니까 현재 단독 일정이 주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자, 생활을 알아봤다면 어떻게 먹는지, 뭘 먹는지 이것도 궁금한데 식사는 구치소 내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죠? 식사는 그냥 일반 구치소에 있는 일반 재소자와 같은 식사를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우리가 예. 흔히 이제 예전에 어르신들이 교도소 가면 이제 콩밥 먹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콩값이 쌌기 때문에 네. 밥에 그걸 섞어줬는데 아. 21세기 이후에는 콩값이 엄청 올라갔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콩값은 주지 않고 뭐 아침은 미니 치즈빵이랑 찐감자 그리고 점심은 된장찌개, 달걀찜 그리고
저녁은 오이 콩나물국, 고추장 불고기 같이 이렇게 메뉴에 나오는 대로 그대로 하고 있고요. 교도소의 일일 급식비는 5,201원, 그러니까 네. 한 끼당 1,733원꼴 정도 되는데요. 생각보다 좀 저렴한 이유는 예. 교도소의 수감자들을 조리에 투입하고 있거든요. 아, 이제 수감자들을? 네, 교도소의 모범수들이죠. 왜냐하면 칼이랑 이런 네. 것들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검증된 모범수들을 조리에 투입하기 때문에 이제 비용이 적게 들고 군대랑 비교를 해보면 군인 1인당 급식비는 13,000원에 한 끼 급식 단가는 4,333원 정도로 네. 비교되고 있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예. 교도소 급식비 5,000원 중에 한 2,000원 떼어서 군인들에게 한 2,000원 더해서 15,000원 좀 맞춰주면 어떨까라는 네.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식사는 그냥 똑같이 이제 하는 걸로 좀 알려져 있고 아마 뭐 식사까지 특별하게 따로 해준다 그러면 그건 이제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교도소에서 그런 조치를 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인 사견까지 주셨는데 자, 그런데 궁금한 게 이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알아보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이랑 전두환 전 네네. 대통령 간에 저게 무슨 대화예요? 이게 그 처음에 이제 재판정에서 만났을 때 예. 서로 야 니네 교도소엔 계란 후라이 주니? 아, 저걸 물어봤던 네, 거예요? 물어주니 하니까 우리 안 준다고 하니까 우리도 안 줘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오. 굉장히 이제 큰 이슈가 됐던 지점이 있고 둘이 이제 살짝 손도 잡고 왜냐하면 사이가 한참 나빴었잖아요. 예. 백담사로 보내고 뭐 이랬다가 그래서 이제 재판정에서 저 모습들이 이제 그 달걀 후라이 얘기랑 그다음에 이제 손을 잡았던 얘기가 이제 좀 회자가 돼서 교도소에 가면 다들 비슷해지는구나라는 이제 얘기들을 나눴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까 식단표 보면은 요새는 달걀 프라이 주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쭉 서울구치소 얘기를 해봤는데 그럼 이쯤에서 한번 하나 짚어볼 게 있어요. 그럼 구치소, 교도소 뭐 이렇게 혼재돼서 부르곤 하는데 그럼 구치소와 교도소 정확하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신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미결 수용자라고 하는데 아직 형이 정해지지 않은, 형이 예. 확정되지 않은,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구속된 신분인 자들을 이제 재판 끝날 때까지 어떻게 보면 유치하는 장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도소는 형이 확정돼서 형을 집행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징역 3년이 나온 사람들이 이제 그 구금되는 시설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명확하게 또 분류되지 않는 지역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구치소가 없고 교도소만 있는 공간에는 또 미결 수용자를 교도소에서 수용해야 되는 부분들도 그렇겠네. 있는데 구치소나 교도소나 우리나라는 모두 다 가밀입니다. 굉장히 협소한 공간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윤 전 대통령이 수감이 되어 있다 보니까 쭉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니 사실 그 전에 이미 서울구치소 하면은 앞서 굉장히 거물급 인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이 많이 다녀갔어요. 뭐 우리가 보통 뭐 실제 말로 범털이라고 얘기하는 예. 말하자면 노태우 특징, 네. 예, 박근혜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송영길 전 의원, 뭐 이재용, 최태원, 이재현 이런 사람들이죠. 네. 뭐 이른바 이제 사회 지도층.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거기서 재벌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서 당연히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이거 아시다시피 거기는 중앙지검. 예전엔 중앙수사부가 있었던 그 특수부 네. 대상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가 그 구치가 되는 상황인 부분일 수밖에 그래요? 없는 거죠. 예. 중앙지검에서 예. 수사를 또 하다 보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예. 예. 자, 그러면 자, 이곳을 거쳐간 인물들 누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정치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박근혜, 자 이제 곧 뜰 텐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조윤선 전 장관, 그리고 조금 전에 언급을 했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까지 상당히 익숙한 얼굴들이 많이 보여요. 맞습니다. 김영삼 정권 초기에는 전 정권의 정치인들과 고위 간부들 그다음에 이제 여러 이제 저질렀던 사람들이 들어갔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마찬가지로 전 정권의 이제 비리를 저질렀던 정치인들과 국회의원들이 이제 수감이 돼서 한때 별명이 여기서 국무회의 열어도 되겠다. 그냥 국무위원들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그다음에 교섭단체,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20명 이상 수감돼 있어서 네. 여기서 교섭단체, 무슨 교도소당 만들어도 되겠다라는 아유. 그런 식의 얘기들까지 좀 많이 있었고. 풍자가 있을 정도예요. 그렇죠. 2017년에는 또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정농단 사태에 관련된 여러 인물들이 예. 수감이 돼 있어서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이제 범털들과 고위 정치인들이 자주 들어가는 그런 교도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아무리 정치인들이 산전수전을 다 겪고 있다고 하지만요, 손정혜 변호사.
사실 수감 생활만큼은 그래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누구에게나 힘듭니다. 더군다나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공황장애가 올 정도로 힘든 사람도 있는데요.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한 일간지를 통해서 특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네. 적응이 상당히 어려웠다라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사실상 밥을 거의 먹지 못하고 귤만 먹어서 체중이 급격히 줄어서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지경이다. 본인이 구속될지 몰랐던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었고 또 네. 구속된 초기에는 교도관에게 5분 간격으로 이제 시간을 묻는 좀 약간 강박적인 상황도 발생을 했을 정도로 누구에게나 갑자기 이 신체의 자유를 빼앗기고 이 어떻게 보면 폐쇄된 공간에 있는 것은 두려움이 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니 힘들었던 구치소 생활을 나중에 나와서 소회를 밝힌 정치인도 있어요. 요번에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구속 소식을 듣고 본인의 SNS 통해서 이렇게 예. 밝혔습니다. 생지옥이라고 오히려 특혜다라고 합니다. 덜 더운 2층 독방 생활은 일반 수용자들은 4명이 한 공간에서 더위를 견디는데 특히 나는 가장 더운 3층에서 11개월이나 살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독거 수용을 하는 것은 특혜다 이런 글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는 또 다른 사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누굴까요? 바로 기업인들입니다. 서울구치소를 거쳐갔던 기업인들인데 자, 그럼 이분들의 수감 생활은 어땠습니까? 하나그룹이죠. 김승현 회장은 90년대에 이제 구치소에 들어간 적이 있는데 그때 나이가 40대라고 했습니다. 40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좀 젊은 나이여서 적응이 수월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비교적 모범적인 수감 생활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법정과 검찰 수사에서도 담담하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또 한 그 장면은 이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네. 법정에 서서 보통 인정신문 때 본인 주민번호를 물어보거든요. 오. 근데 이거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더듬거리면서 재벌 총수가 또 긴장하는 모습을 보여서 또 많이 주목되기도 했었고요. 또 이재용 회장에 대한 그 수감 생활도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이재용 회장이 이제 수감됐을 때 2021년 1월에 이제 재수감 후 그해 8월 가석방까지 일단 161번이라고 불렀는데 굉장히 젠틀맨으로 불리기도 했다고 알려지고 그래요? 있죠. 네. 그러니까 낸당방이 없고 굉장히 비좁은 곳에서 똑같이 일반 수용자들과 비슷한 처우를 받으면서 굉장히 검소한 생활을 유지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특히 다른 수용자들을 마주칠 때마다 먼저 웃으면서 인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재용 회장이 수용 생활에서 매너갑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 여기도 있습니다. 밤 9시쯤 소등에서 자라고 하잖아요. 네. 그랬더니 다른 방에 있는 수용자가 이재용 화이팅! 이렇게 외치는 아, 그래요? 응원을 네. 받았을 정도였다라고 하는데요. 특히 당시 코로나 시절이었기 때문에 운동하고 이런 것들이 보통의 시간보다 굉장히 제약이었다고 하는데 운동하면서 견뎠다고 합니다. 운동 시간이 주어지면 꼭 나가가지고 땀 뻘뻘 흘릴 정도로 운동, 조깅 같은 달리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만약에 운동장에 못 나가는 날은 그 네. 좁은 방에서 스쿼트라고 하죠. 앉았다 일어났다 하체 운동을 이 30회씩 그 30회를 10개씩, 300개씩 매일매일 꼬박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뭐 정치인과 다르게 사실 기업인이면 수감이 되어 있는 상태면은 그래도 경영에 좀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네, 물론입니다. 그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네. 31살의 나이에 500만 원 가지고 창업을 해서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을 일궈낸 이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같은 경우는 예. 이제 해외 도피를 오랫동안 하다가 이제 교도소에 수감이 됐었는데 수감 초기에는 오히려 이제 경제 서적 같은 걸 읽거나 아니면 이제 잠을 잘 자는 등 이제 편안하게 이제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 네. 아마 이제 수감 생활을 하게 되고 처벌이 끝나면 본인이 이제 짊어졌던 죄가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이때 측근에 따르면 계속 이제 잘 읽었던 책이 그 강만수 전 재정경제부 차관이 저서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30년이라는 네. 책이 있었는데 이 책은 이제 1970년대부터 한 80년대 후반까지 대한민국이 겪었던 여러 가지 경제 성장과 외환 위기 같은 이제 얘기들을 좀 다루고 있는데 여기 서문에 역사의 진실은 밝혀져야 하고 실패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제 그 얘기가 나와 있는데 아마 본인의 심경을 대변했기 때문에 이 책을 좀 더 많이 읽지 않았나라고 했지만 본인이 이렇게 담담하게 견뎠지만 네. 그래도 막내 아들이 이제 면회 왔을 때
이제 이런 모습 보이기 싫다라고 해서 거절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 인사들 중에서 수감 생활이 도마에 오른 사례도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우리가 황제 노역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신 것처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이 차남이죠. 전재용 씨가 예. 벌금 미납 38억 원 미납으로 이제 노역적 유치가 되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됐었죠. 처음엔 서울 구치소에 있었다가 원주교도소로 이감됐는데 네. 청소 노역으로 투입이 됐는데 아시다시피 이걸 다 합치면은 미납 벌금이 38억인데 예. 결국은 그 965일이고 일당은 하루 400만 원. 400만 원. 그러니까 황제 노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까 말하자면 봉투 붙이기라든가 아니면 배수로 청소 풀깎기가 그걸로 한다니까 그래서 황제 노역이라는 얘기를 들었죠. 당시 그런 여론이 좀 있었던 건데, 자 물론 우리가 정치인, 기업인 이렇게 살펴봤지만요, 자 이런 사람들만 수감되는 곳은 당연히 아니겠죠. 바로 이런 사람들도 이 구치소에 있습니다. 바로 세계 흉악범 강오순, 유영철, 정두영입니다. 일단 연쇄살인범 유영철 어떻게 좀 지냈어요? 기분 나쁘게도 굉장히 잘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래요? 이제 사형을 집행을 앞둔 미결수이기 때문에 아무도 교도소에서 건드릴 수가 없는 존재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차피 노역을 할 수도 없고 미결수니까. 그다음에 뭐 사형 판결을 이미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처벌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교도소에서는 소위 얘기하는 이제 그냥 막 나가는 그런 생활을 좀 했었고요. 그런데 유영철 같은 경우는 더 심하게 한 게 교도관들을 통해서 외설 잡지를 좀 반입하거나 네. 아니면 이렇게 다른 교도관들은 물론이고 다른 재소자들이랑 좀 갈등을 심하게 일으켰나 봐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 또 특이하게도 피해자들이 귀신을 봤다라는 식의 얘기를 교도관들한테 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독방에 수감돼 있으면 저기 이제 천정이라든지 아니면 화장실 구석 같은 데서 자기가 죽인 네. 피해자들이 이렇게 나타나서 자기를 응시해서 잠을 도저히 못 자고 있다. 너무 피곤하다라는 식의 하소연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유영철이 보낸 그 편지도 저도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그래요? 이제 그 프로파일러들한테 심심하니까 보내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사건이라든가 그림을 잘 그립니다. 받으셨어요? 예, 그림을 잘 그립니다. 그러니까 편지 진짜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데 네. 분석해 달라 그러고. 근데 실제로는 사이코패스들은 전혀 미안한 감정을 못 느낍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거기서는 어차피 계속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냥 장난하는 겁니다. 이거 이제 괴롭히려고 하고 그거가 시비 걸고 막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저건 사실은 그냥 여러 가지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이게 있어요. 이런 유영철이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이거 왜 옮겨진 거예요? 네, 그 당시 상황은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장관이 예. 사형시설들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했었고 오. 그때 국민들 일부가 왜 이렇게 흉악범들이 있는데 사형을 집행하지 않느냐, 엄단해야 된다, 사형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국가가 돼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점검을 하기 시작했고요. 4곳 중에 점검을 했더니 실질적으로 사형 집행이 가능한 곳이 서울구치소였기 때문에 이감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때 21명을 살해했던 유영철 그리고 신혼부부를 살해했던 정영주도 포함됐다고 하는데요. 네. 그 이후에 이렇게 연쇄살인범들에게 사형 집행될 수 있어 위기의식을 줘야 되고 또 교화를 시켜야 되다 보니 네. 여기로 이동을 했고요. 실제로 교도관을 폭행하고 각종의 무리를 빚었던 사형수들도 꽤 많거든요. 네. 서울구치소로 옮긴 이후에는 다소 그래도 이게 교정 행국에서 이 사람들을 관리하는 데 수월해졌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같은 공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로 흉악범들끼리 마주칠 수도 있어요? 마주칠 수는 없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관리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예. 또 마주치는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주변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랑 뭐 얘기를 했다는 둥, 뭐 유명인이랑 얘기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이지영 회장을 만났다는 둥 뭐 하지만 실제로는 현실적으로는 교도관들이 그거를 다 동선을 관리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허풍이거나 아니면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뭐 약간 과장된 네.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렇게 우리가 정명석 작가님 서울구치소를 중심으로 쭉 얘기를 네. 해봤어요. 우리가 이 공간을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제가 예전에 서울 남부교도소를 견학을 갔을 때 창을 사이에 두고 재소자와 이렇게 눈이 마주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처럼 되게 착하고 순박해 보여갖고 저 사람은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은데라고 이제 저랑 같이 따라왔던 교도관들에게 여쭤봤더니 네.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의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저를 보고 놀란 게 혹시나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범죄자, 피해자의 얼굴을 나한테서 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도소는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했던 최고 권력자나 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가장 잔인한 범죄자가 모두 갇히는 곳이고요. 그곳에서는 자신이 저지른 죄, 그리고 자신이 죄를 저질렀던 과거와 마주치고 반성을 해야 될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서울구치소에 대해서 몰랐던 이야기 한번 살펴봤습니다.